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수학자는 무한한 수의 세계에서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고, 농부는 땅에서, 어부는 바다에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반평 택시 안에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작은 입안에서 세상살이의 진리를 발견하죠.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세계를 통해 우주에 대해, 삶에 대해, 인간에 대해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해 갑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작가이기 이전에 비행사였습니다. 불시착과 추락사고 등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결국 삶의 마지막도 비행기와 함께했던 그는 비행을 하며 세상의 비밀과 삶의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비롯해 남방우평기, 야간 비행 등 생텍쥐페리의 모든 작품에는 비행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인간의 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린 왕자 못지않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생텍쥐페리가 직업 비행사로 살았던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극한 상황과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극복하고 체득한 삶의 진실들을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표현으로 그려낸 일종의 에세이식 소설입니다. 미국에서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영문판으로 출판되어 그달의 양서로 선정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생텍쥐페리의 작가적 명성을 높인 작품입니다. 또 프랑스 최고의 지성을 의미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첫 장에 나의 동료 앙리 기요메에게 이 책을 바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앙리 기요메는 안데스 산맥 횡단 비행 중 실종된 생텍쥐페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동안 어린 왕자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인간의 대지를 들으시며 치열하게 살다간 한 인간으로서의 생텍쥐페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1장 항로와 제2장 동료들의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 어떤 책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에 맞서면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렇게 맞서려면 도구가 필요하다. 고무래 또는 쟁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농부는 밭을 갈면서 자연으로부터 비밀을 조금씩 캐내는데 이때 캐낸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항로의 도구인 비행기를 통해 온갖 오래된 문제에 휘말린다. 아르헨티나로 첫 비행을 떠났을 때 본 밤 풍경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평원에 드문드문 흩어진 불빛만 별처럼 반짝이는 어두운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에서 그 불빛 하나하나는 의식이라는 경의가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불이 밝혀진 저 집에서는 누군가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고 은밀한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다. 또 다른 저 집에서는 누군가 우주를 탐색하고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측하는 데 몰두해 있었을 것이다. 또 저쪽에서는 어떤 이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들판 군데군데에서 불빛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달라며 반짝였다. 시인, 교사, 목수의 불빛처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빛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이 살아있는 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창문이 닫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별이 꺼져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었을까.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들판에서 드문드문 타오르는 저 불빛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제1장 항로.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소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짤막히 말했다. 내일 출발하게. 나는 가만히 서서 가보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장이 말했다. 규정은 잘 알고 있겠지? 당시 엔진은 오늘날처럼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별안간 접시 깨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엔진이 멈추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면 조종사는 대피소도 없는 스페인의 암석지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기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말이야. 별 수 없어. 비행기도 끝장나는 거지. 하지만 비행기는 교체하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무턱대고 바위를 들이받는 일만은 피해야 했다. 그래서 산악지대의 구름바다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가장 심한 징계를 받는 일로 금지되어 있었다. 고장난 비행기를 타고 흰 구름바다로 뛰어들었다가는 산봉우리와 충돌하고 말 테니까. 그날 저녁에 소장이 느릿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규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스페인에서 나침반만 들여다보면서 구름바다 위를 비행하는 건 참 근사하지. 정말 멋진 일이란 말이야. 하지만 소장은 더욱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하게나 구름바다 밑은 저 세상일세. 그러자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를 때 펼쳐지는 그토록 단조롭고 고요한 세계가 별안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 부드러움이 함정이 되어버렸다. 바로 여기 나의 발밑에 하얗고 거대한 함정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 아래로는 모두가 생각하듯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혼잡,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 행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보다 완벽한 고요와 평화가 있었다. 이 하얗고 끈끈한 물질은 나에게 현실과 비현실, 알고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나는 그때 이미 그 어떤 광경이든 특정한 문화나 문명, 직업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산골 사람들 역시 구름바다를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 놀라운 장막을 발견해내지는 못했다. 소장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어린애같이 우쭐했다. 날이 밝자마자 내가 아프리카로 가는 우편물과 승객들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겸허함도 느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았다. 스페인에는 대피소가 별로 없었다. 심각한 고장이 났을 때 비상 착륙할 곳을 찾아내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정보를 찾아낼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무력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심정으로 출발 전날 저녁을 동료 기요메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기요메는 나보다 먼저 그 항로를 비행해 보았다. 그 친구는 스페인의 요지를 정복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요령을 전수받아야만 했다. 내가 집에 들어서자 기요메가 미소를 지었다. 소식 들었네. 만족스럽나? 기요메는 포트와인과 잔을 가지러 찬장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다. 여전히 미소 띤 얼굴이었다. 축하주를 들어야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자넨 잘 해낼 걸세. 램프에서 퍼지는 불빛처럼 기요메는 자신감을 발산했다. 그는 훗날 안데스 산맥과 남대서양에서 우편항공 횡단 비행 기록을 세울 친구였다. 그보다 몇 년 전인 그날 밤, 기요메는 램프 아래에서 셔츠바람으로 팔짱을 낀 채 더없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폭풍우와 안개, 눈 때문에 가끔 성가실 걸세. 그럴 때면 자네보다 먼저 거길 거쳐간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해낸 일이라면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도를 펼치며 함께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램프 아래에서 몸을 수그린 채 선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자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런데 그때 받은 지리 수업이란 얼마나 이상했던지. 기요메는 스페인에 대해 가르쳐주는 대신 스페인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다. 수로망에 대해서도 인구나 가축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과디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과디스 근처 어느 벌판 가장자리에 서 있는 오렌지 나무 세 그루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 나무들을 조심해. 지도에 표시해둬. 그러자 지도 위에서 이 오렌지 나무 세 그루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요메는 로르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로르카 근처의 어느 소박한 농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살아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는 농부와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러자 우리로부터 1500km 떨어진 곳 어딘가에 있는 이 부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산비탈에 살면서 등대지기처럼 자기네 별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언제고 구해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리학자들이 무시해버린 사소한 것들을 망각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끌어냈다. 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건 대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에브로강이지, 모트릴 서쪽 풀숲 아래에 몸을 숨긴 채 흐르면서 30폭이 될까 말까한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실개울 같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 개울을 조심해. 착륙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든. 이것도 지도에 표시해두게. 아, 모트릴의 뱀 같은 그 개울은 두고두고 기억날 것이다. 시시해 보이는 그 녀석은 졸졸거리는 속삭임으로 기껏해야 개구리 몇 마리나 흘릴 뿐이지만 쉴 때조차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었다. 바로 그놈이 여기에서 2000km 떨어진 축복받은 비상 착륙장의 풀숲에 납작 엎드린 채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만 생기면 단숨에 나를 화염으로 만들어버릴 참이었다.
나는 그 언덕 비탈에서 금방이라도 돌격할 태세로 늘어서 있는 전투 양 30마리 역시 단단히 각오를 하고 기다렸다. 이 풀밭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지. 퍽, 이 30마리 양떼가 바퀴 밑으로 달려드는 거야. 나는 이토록 교묘한 위협에 경탄하며 미소로 답했다. 이제 램프 아래 놓인 지도 위의 스페인이 서서히 동화 속 나라가 되어갔다. 나는 대피소와 함정마다 십자 표시를 해두었다. 또 그 농가와 30마리 양떼, 실개울도 표시해 두었다. 지리학자들은 무시했던 양치기 여자의 위치도 정확히 표시해 두었다. 제2장 동료들. 메르모즈를 비롯한 동료 몇몇이 그동안 정복되지 않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카사블랑카와 다카르 구간 프랑스 항로를 구축했다. 그 당시 엔진은 내구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한 번은 메르모즈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무어인들에게 붙들리기도 했다. 그들은 메르모즈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2주 동안 포로로 잡아두었다가 팔아넘겼다. 그런 일을 겪고도 메르모즈는 같은 상공으로 다시 우편 비행에 나섰다. 항상 전위대 역할을 맡던 메르모즈는 미국 항로가 개설되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티에고를 잇는 항로 구간을 검토하고 사하라 사막에 이어 안데스 산맥 상공을 지나는 항로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몰 비행기는 최고 상승 한도가 5,200m였는데 안데스 산맥 능선의 고도는 7,000m다. 그래도 메르모즈는 비행에 나서서 산맥 사이의 협로를 찾아냈다. 그는 사막에 이어 산에 맞서 싸운 것이다. 메르모즈는 바람이 몰아치면 눈 목도리를 둘둘 풀어내는 봉우리들과 눈보라 직전 세상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현상에 맞서야 했고 암벽 사이에서 혹독한 난기류와 칼싸움을 벌여야 했다. 메르모즈는 적에 대해서도 그런 난관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른 채 그 전투에 뛰어들었다. 메르모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시도해 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여러 차례 시도하던 끝에 메르모즈는 그만 안데스 산맥에 붙들리고 말았다. 고도 4,000m,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원에 불시착한 메르모즈와 기관사는 이틀 동안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최후 수단으로 과감히 허공을 향해 비행기를 몰았고 비행기는 울퉁불퉁한 땅에 부딪혀 낭떠러지까지 튕겨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추락하면서 붙은 가속도 덕분에 비행기가 뜨고 조종이 가능해졌다. 메르모즈는 능선을 코앞에 두고 기체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비행기는 능선을 스쳐 지나갔다. 간밤에 얼어붙어 비행한 지 7분 만에 터져버린 배관선에서 온통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는 약속된 풍요의 땅처럼 펼쳐지는 칠레의 평원 위로 비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 메르모즈는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 안데스 산맥을 샅샅이 탐색하고 횡단 기술을 제대로 정착시킨 후 메르모즈는 그 구간을 동료 기요메에게 맡기고 밤을 탐색하러 나섰다. 당시 우리 비행장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면 착륙장에는 휘발유로 피운 희미한 불빛 3개만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로를 개척했다. 메르모즈는 밤을 길들이고 나자 대양 길들이기에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1931년에 사상 최초로 툴루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나흘 만에 우편물을 운송하는 데 성공했다. 귀환길에 풍랑이 심한 남대서양 상공에서 휘발유가 바닥나 버렸고 메르모즈와 우편물, 승무원들은 한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메르모즈는 이렇게 사막과 산, 밤과 바다를 개척했다. 또 사막과 산맥, 밤과 바다에 불시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는 되돌아왔다가 이내 다시 떠나곤 했다. 12해 동안 그렇게 비행한 후 다시 한번 남대서양 상공을 비행하던 메르모즈는 후미 우측 엔진을 끈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런 후 침묵이 흘렀다. 처음에 이 소식은 그리 걱정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10분 동안 계속되자 파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선기지가 불안해하며 철야 근무에 돌입했다. 일상의 삶에서 10분쯤 늦는 일은 큰 의미가 없지만 우편항공 비행에서는 중대한 의미를 띈다. 이 죽어버린 시간 한복판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갇혀 있다. 사소한 사건이든 심각한 사건이든 일은 이미 벌어졌다. 운명의 여신은 판결을 선포했고 이 판결은 돌이킬 수 없다. 승무원들은 억센 손길에 이끌려 별탈 없이 물 위에 안착했거나 박살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판결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점점 약해지는 희망, 치명적인 질병처럼 시시각각 악화되는 이러한 침묵을 우리 중 누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러면 동료들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다져온 남대서양 하늘길 아래 바닷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수확한 곡식다발을 잘 묶어놓은 후 자신의 들판에 드러눕는 농부처럼 메르모즈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일 뒤로 몸을 숨기고 만 것이다. 한 동료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뜨면 그 죽음이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죽음을 대할 때보다 우리가 받는 상처는 처음에는 덜할지 모른다. 그 동료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기항지로 옮겨갔고 이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는 빵을 구하듯 간절히 그의 존재를 그리워하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는 데 익숙하다. 비행사 동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는 보초병처럼 파리에서 칠레의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는 직업적 대가족이 어딘가에서 모이려면 여정이 맞아떨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카사블랑카나 다카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몇 년 동안 끊겼던 대화를 계속하며 옛 기억을 이어가곤 한다. 그런 후 우리는 다시 떠난다. 대지는 이런 식으로 황량한 동시에 풍요롭다. 감추어져 있으며 가닿기 힘들지만
직업 덕분에 언젠가 되돌아가게 되는 그 은밀한 정원들로 인해 대지는 풍요롭다. 삶이 우리를 동료들에게서 떼어놓고 동료들 생각을 자주 못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딘가에서 너무도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들은 환희에 차서 우리의 어깨를 붙들고 흔드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저 동료의 밝은 웃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저 정원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금지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제야 진정한 애도가 시작된다. 가슴을 찢는 애도가 아닌 다소 씁쓸한 애도가. 그 무엇도 잃어버린 동료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오랜 동료를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토록 많은 추억, 함께한 힘겨운 순간들, 무수한 불화와 화해, 감동만큼 값진 보물은 없다. 이런 우정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 떡갈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금세 그 그늘에 몸을 피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인생은 흘러간다. 우리는 풍요로워졌고 수년간 나무를 심어왔지만 지금껏 이루어 놓은 일을 시간이 해체하고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자기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거둔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우리 마음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은밀한 회한이 뒤섞인다. 메르모즈와 다른 동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직업의 위대함이란 무엇보다 인간을 한데 묶어준다는 것. 인간관계라는 사치야말로 진정한 사치가 아닐까. 오로지 물질적 부만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 감옥을 쌓아 올린다. 가치 있는 경험을 주지 못할 재로 만든 동전을 꼭 쥐고 우리는 쓸쓸히 틀어박혀 지낸다. 내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헤아려 보면 재물로는 절대 얻지 못했을 순간들이 반드시 떠오른다. 메르모즈와 같은 사람과 나눈 우정, 함께 겪은 시련으로 쌓은 동료와의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야간 비행, 밤에 빛나던 무수한 별들, 그 정적, 몇 시간 동안 맛보았던 절대적인 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어려운 고비를 넘긴 후 보이는 새로운 세상, 그 나무들, 꽃들, 여자들, 새벽녘 우리가 막 되찾은 삶으로 싱싱하게 채색된 그 미소, 우리 고생에 보답해주는 작은 것들이 이루는 합창, 이런 것들을 돈으로는 살 수 없다. 문득 떠오르는 투항을 거부한 부족의 지역에서 보낸 그날 밤도 돈으로는 살 수 없다.